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경옥입니다. 오늘은 벌써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됐는데, 일본 사회 구조라는 테마로 이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융합 일본 지역학의 이해가 아마 이제 첫 전반부부터 쭉 여러 가지 테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했는데, 후반부의 수업은 문화 측면에서 이제 종교를 가지고 일본의 문화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회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일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는 일본인들의 어떤 가치관, 생각, 인식, 뭐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일본인들의 그런 심리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 구조를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요 수업을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요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아마 제가 공지란에 기말고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에 대한 안내를 좀 명확하게 좀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란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놨던 거는 이제 시험 일시, 그 다음에 시험 방법,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 방법, 그 다음에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채점 기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는데, 우선 시험 일시는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24일이 되겠죠. 6월 24일 수요일이에요. 6월 24일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그러니까 그날 24일 밤 12시까지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해 놓을 거예요. 시험 문제는 온라인 수업란 거기에다가도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지 사항을 이제 공지하는 공지란에도 아마 시험 문제를 탑재를 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5문제를 제가 제시를 할 겁니다. 5문제를 제시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수요일 날 당일 12시까지 제 개인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첨부 파일로 탑재를 해서 24일 수요일 자정까지 보내주면 되고, 당일 발송분만 제가 이제 받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또 오래 긴 시간 이렇게 연장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하는데도 그렇고 제가 채점을 하는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일 발송분만 제가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메일은 타마64 골뱅이, 그 다음에 한메일에 돼서 아마 공지란에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반드시 24일 수요일 12시까지 그 이전에 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은 한 문제당 글자 포인트는 12포인트로 하고 5줄 이상 10줄 이내로 이렇게 한 문제당 5줄 이상 10줄 이내로 제한을 해서 시험 답안을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주요 채점 기준이 있는데 이 채점 기준을 3가지를 말씀드리면,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적정한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는지를 볼 거예요.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여러 가지 엉뚱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서술을 하면 오히려 채점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질문의
상응하는 그런 그 답안을 작성을 했는지 그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서술했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혹시 일본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일본어로 답안을 작성해도 무난해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국어하고 일본어로 주로 작성을 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그 영어를 전공을 하거나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점을 하더라도 그 영어로 작성한 것의 의도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잘못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피하는 걸 권장하고 일본어나 그 한국어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그 문장이 영 엉뚱한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문장이 아니라 누구나 다 봤을 때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서술을 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답안의 객관성. 이 객관성이라는 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했는지,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서술하여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그 내용이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강의한 내용에 대한 걸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북이기 때문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메모해놨던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제가 강의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관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는 게 한 50%, 그래서 제가 강의한 내용 50%, 여러분들의 생각 50% 해서 잘 균형을 갖춰서 갖춘 문장으로 서술했는지 그 부분을 볼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를 내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뭐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을 서술을 하면 되겠죠. 이렇다고는 하나, 또 이제 그 여러분 답안지를 작성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 서술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안의 객관성과 주관성이 50% 50% 이렇게 균형이 갖춰져 있는지 요거를 볼 거예요. 아무튼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제가 24일 하루 종일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 문제를 공개를 해 놓으면 그 24일 당일이죠. 당일 12시까지, 12시 이전까지는 답안지를 오픈북이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걸 보고 해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한 내용 안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12시 이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반부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전체 성적은 전반부에 박용구 교수님이 이제 그 시험 채점을 평가를 한 그 내용과 제가 후반부 평가를 한 내용을 그 합쳐서 전체 평가를 이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평가에 대한 게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대답을 해주거나 개인적인 그 질문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대답을 해주면 그게 이제 그 편향적 한 사람에게만 조금 이익이 가게 하는 그런 그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간 혹시라도 이 기말고사에 대해서 문의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이 클래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해주기 바래요. 그러면 저도 이 클래스를 통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그 수업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원격 수업이 익숙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학기보다 힘들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서로 이제 그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저는 정말 고맙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수업이지만 이 내용도 충실히 잘 들어주길 바래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공사관으로 본 일본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일본 사회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본인 일본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일본을 정의할 수는 없는지, 물론 이제 한마디로 일본을 정의하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반대급부에서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반 정도는 나와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루즈 베네딕트가 1940년도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죠. 근데 그게 아무튼 군사적으로 보고용으로 위상부에 보고하는 보고 형식으로 인류학자인 로즈 베네딕트가 쓴 글이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그 로즈 베네딕트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해놨죠. 일본은 국화와 칼 같은 나라다. 일본인은 국화와 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근데 국화라는 건 굉장히 이게 정적인 면을 나타내고 칼이라는 건 굉장히 동적인 면을 나타내는,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반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게 동시에 같은 자리에 함께 공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함께 자리를 해서 정적인 것, 동적인 것 이런 건 굉장히 서로 비슷한 것도 아니고 상반된 거잖아요. 상반된 두 가지 성향을 한꺼번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일본인들의 이중성 이런 게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렇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으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런 면만 보이느냐, 일본은 그 반대의 성향인 이런 면도 보인다. 그래서 거의 정말 비등비등하게 그런 그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일본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는 건 한 6대 4? 일본은 이런 성향이, 물론 이런 성향들도 A와 같은 성향이 있다는 건 B와 같은 성향도 강하지만 약간 A와 같은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렇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보세요. 요 키워드를 보면은 죄송합니다. 키워드를 보면은 개인과 조직, 메이와쿠, 혼내, 다테마에, 요거는 이제 일본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돼요. 그쵸? 일본을 상징하는 용어들. 그럼 이런 일본을 상징하는 용어들을 보고 일본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조금 힘들죠. 그쵸? 그래서 왜 이런 용어들이 일본을 상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이 용어들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일본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을까? 요거를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본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 일본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을 상징하는 용어들을 한마디로 하나의 용어로 정리를 해서 이런 일본을 상징하게 된 그런 그 의미, 그 다음에 왜 이런 용어들이 일본어를 상징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자, 이번 시간에 공사관, 일본인들은 공사관을 요렇게 인식하더라. 일본인들은 공과 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요 공사관을 보니까 일본의 그 다음에 일본의 개인과 조직, 일본의 메이와쿠, 일본의 혼내 다테마에, 이런 것들이 다 일본의 공사관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를 한번 추적을 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과 사라는 용어로 일본의
일본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을 이제 이해를 해 볼 건데요. 자, 공은 여기에서 그 PPT 자료를 보면 공평할 공자를 이제 써놨죠. 사는 사사로울 사자를 써놨는데 일본에서는 이 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공평할 공이 의미하는 거는 뭐 공평하다, 평등하다, 함께하다, 공공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도 퍼블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을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물론 퍼블릭이라는 그런 그 개념도 이 공 안에 들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한 가지는 이 공이라는 건 곧 국가 또는 사회, 조직 뭐 이런 걸 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공을 국가에 비유를 하고 또 어떤 조직에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회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 하면은 그 집단의 규모는 이제 달라지겠죠. 왜냐면 국가일 때, 사회일 때, 또 그 사회 안에 있는 어느 한 조직일 때, 이때는 이제 그 집단이라고 해도 국가를 의미하는 것과 사회를 의미하는 것과 사회 속에 이제 속해 있는 그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과 규모는 다르지만 이 공은 집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집단을. 퍼블릭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집단을 의미하는 그런 그 용어로서 공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는 사사로울 사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개인 그러니까 개인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의미할 때 개인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사로 쓰고 있어요. 인디비주얼이나 마찬가지죠. 개인. 그래서 공은 집단으로, 사는 개인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과 사에 대한 그런 인식 가운데 일본은 공의 집단인가 사회 집단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은 집단 사회인가요? 아니면은 개인 사회인가요? 여기서 이제 개인 사회인가, 집단 사회인가, 개인 사회인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중심이 되어 있느냐면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인지,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인지,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회인지 또 아니면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회인지 사실은 여러분들 좀 구분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일본은 집단적인 그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인 것 같은가요? 아니면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인 것 같은가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일본은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다. 개인주의의 사회이다. 아니다. 일본은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이다. 집단주의 사회이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이 분분하게 나뉠 수 있지만 우선 자, 일본은 개인주의 사회이다. 일본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그런 사회다라고 의외로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대답들은 어떤 모습에서 이런 대답들이 나올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혼밥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이죠. 일본에 가면 요거는 아마도 여기 보니까는 라면집인 것 같아요. 그쵸? 라면집인데 일본은 이렇게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혼밥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고 식당도 그냥 이건 라면집이지만 라면집이 아니고 일반적인 식당이나 뭐 이런 그런데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일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흔한 그런 광경이기 때문에 혼밥을 해?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인데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혼밥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면 일본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닌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일본은 개인주의다. 일본은 개인주의 사회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사진인가요? 아주 현란스러운 그런 패션이죠. 굉장히 개성이 독특한 그런 패션을 하고 있는, 그런 패션 연출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제 여기는 그 2월의 하라주쿠라고 써 있어요. 2월, 꼭 2월이 아니더라도 하라주쿠는 이제 그런 도시예요. 하라주쿠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코스프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하라주쿠에 가면 그냥 눈에 띄는 그런 그 독특한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아주 개성 있는 패션들, 이런 개성 있는 패션을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라주구뿐만이 아니라 도시 어디에 가든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광경이기도 해요. 특히 뭐 여행객들이 많은 동경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이 많은 도쿄라든지 그래서 그런 데 가도 뭐 신주쿠나 뭐 이런데 도쿄의 신주쿠나 이런 데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성 있는 복장 또 그 헤어스타일도 그래요. 헤어스타일도 사실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어쩜 한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여성들은 또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근데 남성들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똑같으냐. 그런 게 굉장히 놀랍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남학생들, 뭐 남성들 보면은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다 각각 독특하죠. 각각 다 다른 자기만의 이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보다는 그렇게 단순화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일본이 굉장히 그 뭐랄까 개성이 강한 개인주의적인 남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패션을 보면서 좀 생각이 난 건데 일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죠.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 교복을 어떻게든지 아무튼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런 갖춰진 틀 안에서 교복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그 한정된 것을 조금씩 변형을 시켜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연출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교복의 단추를 뭐 하나씩 좀 더 풀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소매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고친다든지 치맛단을 짧게 한다든지 모자를 뭐 조금 다른 형태로 쓴다든지 속에 입는 옷을 뭐 조금 티셔츠를 바꿔가면서 컬러를 배합을 한다든지 정말 일본의 고교생들 뭐 중학생들 보면 어쩜 교복들을 그 똑같은 디자인의 교복을 조금씩 그렇게 변형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몸에 맞춰서 입는지 그런 게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도 잘하는데, 한계 없이, 니네 한정된 게 없이, 니네 마음대로 이걸 디자인해봐라, 니네 마음대로 입고 싶은 대로, 꾸미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일본에는 뭐 세계적인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많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리가 있는 설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개성이 강한 이런, 이런 모습들을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혼밥도 그렇지만 이런 패션의 개성 있는 모습들 개성 있는 그런 연출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인들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환경, 모습을 한번 보면 요거는 뭔가요? 도쿄의 전형적인 아파트 모습이에요. 어디 가나, 일본은 뭐 도쿄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나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제 그 쭉 있을 거예요.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들이나 우리나라 뭐 그런
다세대 주택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보세요. 여기는 창문이 거의 없어요. 그쵸? 창문이 없는 게 아니라 창문은 있지만 여기 글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까맣게 이렇게 그 겉에 덧대는 덧창을 이렇게 내려서 안이 전혀 들여다볼 수 없도록, 안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이렇게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이렇게 가리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아주 다분히 보이죠. 충분히 그런 걸 이제 이런 환경을 봐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베란다 보면은 베란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샤시를 하거나 아마 베란다도 그 내부의 공간으로 이용을 할 텐데 일본은 지진이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베란다는 그 내부의 공간으로 내실로 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터놔요. 이제 베란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창문도 이렇게 덧 씌우는 이런 그 가림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 개인적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일본은 굉장히 어떻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개인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아무튼 지금까지 이런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었지? 아까 혼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패션이 있었고, 이런, 주택 구조, 이런 주거 환경, 주택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일본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일본은 굉장히 이제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나라다, 그런 사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오해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도 지극히 남들을 너무나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지나친 집단주의적 성향에서 보여지는 그런 하나의 현상, 부분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일본인들은 행동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를 두려워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코 일본인들은 개인주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집단을 너무나도 의식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까 그 혼밥도 사실은 일본에서 밥 먹으러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간을 맞춰야 되고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려면 시간도 맞춰야 되죠. 메뉴도 같이 맞춰야 되죠. 오늘은 뭐 어제는 어디 갔었니? 어디 갈까? 뭐 이렇게 서로 그 타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짧은 점심시간에 그렇게 타협을 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상대방을 너무나 지나치게 배려한 나머지 나는 솔직히 뭐 아침에 좀 중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점심에 중식을 먹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한식을 하고 싶어. 이런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상대방이 어떨 것인지를 물어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려고 하는 게 일본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은 곧 나죠. 그쵸? 그래서 네, 그런 게 서로 이제 그 상대의 의사를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 있고 늘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뭐가 하나 결정이 안 나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저는 그냥 따르겠어요. 좋은 대로 하세요. 이게 일본인들의 대답이야. 결정하시면 따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래.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좋든 싫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늦어져요. 결정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혼밥을 하게 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타협점, 결정점 이런 것들 이제 시간이나 뭐 장소라든지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협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나 혼자 가서
그 밥을 먹어야겠다 해서 혼밥 이런 게 유행을 하게 되고, 또 막 그 바쁜 아주 짧은 그런 점심시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누구나 다 혼밥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샐러리맨들이 짧은 시간에 서로 타협 없이 오히려 지나치게 남을 배려해서 생기는 그런 못 찾는 타협점 때문에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패션도 자기 동네에 들어갈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자기 동네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고 가지 않아요. 그런 그 자율적인 패션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대도시에서나,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겠지 하는 그런 곳에서나 보여지는 그런 패션이지, 그런 패션을 하다가도 내가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대충 이제 고치고 옷 갈아입고, 그러고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들어가지, 그러고 버젓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패션도 원래 평소에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눈에 띄고 다른 사람들이 의식되고 평소에 못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모르는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과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패션도 그렇고, 또 뭐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남이 나를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감추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창을 더 씌우고 하는 거는 뭐 추위와 더위와 이런 기능적인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또 이런 측면에서 또 분석을 해보면 좀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게 자기의 내가 편하려고가 아니라 남을 의식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인은 집단주의인가? 다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 개인을 우선시하는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우선은 집단주의가 베이스가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집단주의라는 걸 그냥 조금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뭐 숨긴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집단주의에 대한 그런 뭐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인들에게서 보여지는 현상이지, 일본인들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이제 할 수 있지만, 아주 뼛속까지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일본을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아니다, 그래도 일본은 물론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짙기는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도 같이 공존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마저도,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어떤 한 모습마저도 집단주의가 가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본인은 뭘 보고 어떤 모습에서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마치 어느 단체에 있는 사람들 같죠?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게 4월의 거리라는 건, 4월은 모든 회사가 이제 시작하는, 아니면 학교가 개강을 하는, 4월이 시작하는 그런 달이죠. 근데 4월에 보면 이게 그냥 횡단보도예요. 거리의 횡단보도인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다 같은 톤의 양복들, 그다음에 가방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옷차림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런 옷차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출근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패셔너블하고 막 이렇게 아주 개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 또 어떤 그 상황 뭐 이런 데 부딪히면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4월에 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학교에 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회사에 이제 입사하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모습인데,
같은 회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각각의 회사에 다니더라도 신입사원은 이렇게 입는다라는 게 서로 암암리에, 누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서로 암암리에 이런 이제 차림들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그런 이제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수업의 전반부에서 여러분들 아마 배웠을 거예요. 마쓰리는 일본의 그 전통적인 그런 축제죠. 근데 이 전통을 유지하는 그 가운데 오늘날 현대의 마쓰리가 보여주는 현대적 의의는 국민 결속이나 사회 통합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국민 결속, 사회 통합 이런 걸 이제 목표로 이런 마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 사회에 일반적으로 이런 마쓰리들을 다 즐기죠. 그런 걸 보면 역시 일본은 집단주의적인 집단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사진인가요? 요거는 이제 고시엔이라는 야구장이에요. 고시엔이라는 야구장인데, 이 고시엔이라는 야구장을 왜 보여줬느냐면, 일본의 고교 야구가 굉장히 일본인들이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발휘하고 그런 게 지속되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그 고교 야구라고 할 수 있어요. 고교 야구는 물론 우리나라도 고교 야구가 있고 하지만 프로야구 못지않게 일본의 고교야구는 온 국민이 성원하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그런 이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를 보면 일본이 왜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고시엔 고교야구가 결승전이 이제 고시엔이라는 그 야구장에서 결승전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왜 그 고교 야구가 일본인들을 집단주의적인 성향으로 성향을 짓게 만드는지, 또 그런 걸 지향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고교 야구의 대진표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그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아마 100주년, 고교야구 100주년 100주년이었는데, 그 100주년에 이제 그 야구가 펼쳐지는 그런 이제 그 대진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써 있죠. 전국, 그 100회 전국, 고교야구, 선수권, 기념대회, 그 다음에 구미아와세 하면은 이제 그 조직표지요. 이 조직표들을 보면 맨 밑에 두 팀이 싸워서 올라가는 팀이 이제 무슨 준준결승에, 아니면 뭐 그 다음에 또 이긴 팀들이 그렇게 또 두 팀이 붙어서 싸워서 이긴 팀들이 뭐 또 그 다음 그 레벨로, 그래서 점점 이렇게 토너멘트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두 팀만 남게 되겠죠. 그쵸? 이 두 팀만이 남아서,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 결승까지 올라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뭐 야구팀을 가진 고교 야구가 두 팀이 있었다. 그러면 그 두 팀의 자기가 졸업한 야구 그 고등학교를 응원을 하겠죠. 아니면 그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응원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한 지역에 A라는 고등학교와 B라는 고등학교가 야구를 해서 이제 B라는 고등학교가 지고 A라는 고등학교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됐어요. 토너멘트로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A라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다른 지역에서 우승을 하고 온 그 팀과 또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A 고등학교의 출신자든 B 고등학교 출신자든 그 지역 사람들은 같이 B 고등학교가 졌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같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와 싸우는 것에 대비해서 그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가 서로 합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그런 고등학교하고 싸울 때 같이 응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점점 통합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C하고 D하고 다른 지역에 이제 C 고등학교, D 고등학교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다른 지역에 C, D에서 이제 C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D 고등학교는 졌다고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함께 그 C 고등학교를 응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B 고등학교가 졌다고 해서 고교 야구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 B 고등학교 출신들 B 고등학교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함께 A 고등학교를 응원해요. 왜냐? 그 C 고등학교를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점점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여러 그룹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결국은 일본 그 결승전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두 팀으로 나눠서 전 국민이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그 일부는 한 반 정도는 A를 응원하고 한 반 정도는 그 상대 B를 응원하고 하겠죠. 그래서 결승전에서 결국은 두 팀 중에 어쨌든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지잖아요. 그래도 졌더라도 이긴 팀을 축하해주고 진 팀을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 그래서 전체가 일본 국민 전체가 하나의 관심사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이제 국민 통합, 사회 결속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이제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의 고교 야구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본이 얼마나 그 국민 결속과 사회 통합을 염원하는 그런 사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도 사실은 집단주의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아주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너 개인주의야, 집단주의야? 넌 되게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무자아, 무독립, 무존재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있어 마치 나의 그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아가 없고 그다음 독립적이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주의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사실은 살짝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또 특히 왜 집단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를 하느냐면 일본의 근대에 그 맹신적 역사라는 건 집단에 의해서 위의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자아라든지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독립심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된 채 위로부터의 명령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국민들은 위에서 천황을 따라라 하니까 천황에게 따라가는 그런 천황의 말대로 전쟁터에도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맹신하게 된 자기 그 존재,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은 집단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맹신적 역사를 근대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현대를 시작하기, 그러니까 패전 이전까지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인은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일본은 집단주의 사회야. 이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게 조금 그대로 그렇게 불리운 게 너무나도 이제 조금 싫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집단주의라는 앞에 일본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니야. 일본은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불리우는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적인 집단주의적 성향인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집단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마구치 에이슌이라든지 구몬 슌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아니라 무슨 관계체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그 뒤에 뒷장에 뒷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렇게 아까 얘기한 하마구치 애쉬윤이라든지 쿠몬 슌베이라는 학자들은 요거를 집단주의라고 얘기 안 하고 간인주의, 여기 한자에 보니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간인은 뭐 이런 걸 그 사전에서 찾으면 아마 간첩 이런 걸로 나올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간인주의라고 하고 관계주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제 중시하는 관계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집단주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얘기를 하려면 일본적 집단주의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적 집단주의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더 가치, 집단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보다는 간인,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간인주의라든지 관계체주의라든지 아니면 관계주의라든지 이런 거보다 또 하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발견을 한 게 세인주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간인이나 관계나 이런 그 집단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일본의 개인이 과연 있는가,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 연구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개인이라는 게 일본에는 없어요. 개인이 없고 일본에는 세인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여기 원이 동그랗게 세 개가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일본 사회를 얘기해요. 동그란 원 세 개는 각각의 사회를 얘기하고 사회를 그 각각의 사회가 아니라 요 세 개가 그러니까 개인이 모여서 요 동그라미 하나는 이제 개인인 거죠. 요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회는 뭐예요?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요것도 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회를 일본에서는 세겐이라고 해요. 세상, 뭐 세겐, 세간이라고 하는데 세겐이라고 해요. 사회가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가 세겐이에요. 근데 이 세겐은 예를 들면 그 세인들이 모여서 세겐을 만드는 거죠. 그 개인이라는 거는 관계를 포함한 세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견을 형성하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이 있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죠. 겹쳐지는 부분 바로 이게 이제 세인이에요. 세상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회에서 개인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색깔이 겹쳐진 부분 개인 A와 개인 B와 개인 C라고 할 때 그 A, B, C의 개인들이 서로 관계를 이루고 겹쳐지고 개인과 개인의 사이를 중요시하고 이게 바로 이런 사회 일본어로 얘기하면 세겐이죠. 이런 세겐에서 각각 독립적인 그런 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어, 그, 뭐랄까, 이렇게 포개져 있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인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개인보다는 세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간인주의, 관계주의, 세인주의, 이런 게 다, 일본의 그런 그 집단이라든지, 일본의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이것 외에도 또 뭐 이제 뭐 관계체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본의 개인, 집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그런데 이런 용어들은 다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일본의 중층적 공해 구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용어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일본의 중층적 공해 구조를 한번 알아보면 그 중층적 공해 구조 안에 이런 세인도 들어있고 관계주의적인 성향도 들어있고 간인주의적인 성향도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본의 중층적 공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좀 복잡한 것 같은 그런 그 표죠. 그런 그림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림인데요. 보세요. 커다란 동그라미가 바로 일본을 뜻해요. 일본의 중층적 공해 구조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장 커다란 그림이 그 동그라미가 일본. 이게 이제 공의 최대 규모인 거예요. 국가를 뜻하는 거죠. 일본 국가를. 그 다음에 이 가장 커다란 그 동그라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옆에 설명이 있는 것처럼 그 C라는 동그라미가 3개 들어있죠. 그쵸? 가장 커다란 그 동그라미보다 조금 작은 그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C라는 동그라미가 3개 들어있어요. 요거는 사실 이 C라는 동그라미는 그 속에 들어있는 C라는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B라는 동그라미가 또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B라는 동그라미 안에는 또 A라는 동그라미가 3개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라는 동그라미는 가장 큰 일본이라는 동그라미에게는 4가 돼요. 4가 되고 C보다 작은 B라는 동그라미에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라는 동그라미를 봅시다. 이 C라는 동그라미 안에서 C라는 동그라미에 4가 되는 건 이 C라는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조그만 B라는 동그라미예요. 이 B라는 동그라미 이 3개가 C라는 동그라미에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B라는 동그라미는 뭐가 되는 거죠? 아까 C라는 동그라미에게는 4가 됐지만 뭐에 공이 되는 거예요? 이 B라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A라는 그 동그라미에게는 0이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A, B, C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용어를 볼 때 A는 4의 최소의 규모인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A를 개인으로 본다면 이 개인이 모여서 B라는 동그라미가 B라는 사회를 이뤄요. 아니면 B라는 집단을 이뤄요. 이 B라는 집단에 A라는 그런 존재는 완전 사적인 존재예요. 이 A라는 것의 공적인 그런 그 존재는 B가 A의 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B의 공은 누가 될까요? B의 공은 B와 B가 모여서 B라는 동그라미가 모여서 C라는 동그라미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 B라는 동그라미의 공적인 그런 존재는 C라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공은 C가 되고 B의 4는 A지만 B의 공은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C가 기준일 때, C라는 공이 기준일 때 이 B라는 동그라미는 완전 사적인 존재인 거죠. 물론 B는 A에게는 공적인 존재이지만 C에게 있어서는 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C라는 동그라미가 공이 될 때는 이제 B가 4가 되고 또 C라는 동그라미가 4가 되는 건 어떻게? 일본이라는 아주 커다란 이런 동그라미 안에는 C라는 동그라미가 사적인 존재밖에 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이 C라는 동그라미는 일본이라는 국가 최대 규모에게는 사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자, 가장 큰 동그라미, 이 일본이라는 동그라미가 가장 큰 거죠. 가장 크고 그래서 일본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거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일본까지. 그래서 공이라는 이런 개념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을 벗어난 이 커다란 일본이라는 동그라미를 벗어난 다른 여러 동그라미가 있던 네모가 있던 그 일본을 벗어난 존재는 모두
내가 아닌, 일본이 아닌, 우리가 아닌 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 공의 한계가 딱 이 국가까지밖에 없어요. 공. 그래서 일본은 공공 이것도 국가 안에서예요. 퍼블릭 이것도 국가 안에서요. 공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것도 국가까지를 존중해야 하는 거지. 이 공이 국가를 벗어나게 되면 이미 그거는 타가 되고 외부가 되고 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닌 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한계는 딱 일본까지인 거예요. 공공에서의 지금 요즘 그 교과서 제가 이제 일본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일본은 왜 공을 중시하느냐, 뭐 이런 거를 어디에서 찾아내느냐면, 연구하는 게 일본의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예요. 도덕 교과서에는 일본의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어떤 교과서를 막론하고, 어떤 도덕 교과서를 막론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예요. 공을 중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공을 중시하라고 가르치는데 자칫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건 퍼블릭을 중요시해야 된다. 퍼블릭을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에서 중시하라고 하는 공은 퍼블릭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를 의미하는, 그래서 국가를 중요시하라는 그런 의미가, 대신 국가라는 걸 노골적으로 국가라는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막 애국심 이런 거가 되잖아요. 국가를 중시하라 하는 거는 애국심을 가져란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그렇게 아주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애국심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그런 역사적 과오가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애국심을 드러내놓고 쓰지 않아 왔어요. 요즘은 또 좀 달라요. 요즘은 막 정치적인 그 아베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런 극우적인 그런 그 발언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옛날에는, 또 지금도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애국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애국심 대신 국가라는, 또 국가 대신 공이라는, 이런 공을 중시해라 하는 건 결국은 국가를 중시해라, 애국심을 발휘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애국심, 공이 어디까지이냐? 딱 일본 국가까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하고 보면, 그래서 일본의 공은 퍼블릭이 아니다, 그 국가다라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이 공의 한계가 딱 여기 일본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공의 한계가 일본을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뭐죠? 공공성이죠. 그거는 이제 전 인류가 함께 지향하는 공공성, 함께 살아가야 하는, 또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공공을 지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일본의 공은 딱 그 일본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 인류가 지향하고 있는 퍼블릭과는 다른 그런 공공성을, 공을 말하는 거죠. 국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 공이 이제 그 국가라는 의미를 지니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제시했던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이런 공을 중시하는 사고, 인식 이런 거에 대입을 해보면 왜 일본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들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제시했던 이 화를 한번 봅시다. 키워드 중에 이 화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조화를 의미해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 화를 중요시하죠. 701년에 선포된 다이오 율령 제1조에 이 화를 중시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하라 하고, 가장 최초의 법령에 이거를 이제 그 화를 중요시할 것을 가장 으뜸으로 하라고 아주 딱 못 박아 놨어요. 그만큼 옛날부터 일본에서는 이 화를,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본적인 거를 이거 다 앞에다가 화자를 붙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식,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는 앞에 한자를 붙여요. 그래서 한식, 뭐 한복,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적인 뭐 이런 걸 할 때 꼭 앞에다 한자를 붙여서, 뭐 소고기다 그럼 뭐 한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 한자를 대신해서 일본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화자예요. 그래서 화자를 한문으로 이제 화자를 쓰고 발음은 와로 해요. 그래서 일본식 식사, 그런 일본식 먹거리 이거는 와쇼크라고 하고, 일본 옷, 전통의 일본 옷을 와후쿠라고 하고, 이제 일본 과자 이거를 이제 와가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어떤 뭐 화과자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 화과자가 바로 이제 일본식 과자, 이제 와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본적인 것에 앞에 이제 화를 붙이는 것처럼 일본은 이렇게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화도 그냥 뭐 조화가 다른 그 일본을 벗어난 곳과의 조화가 아니라 바로 그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이 공 안에서의 조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때 중요시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라는 게 일본을 상징하는 용어가 이제 된 거죠. 개인과 조직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얼마나 개인이 조직을 우선시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본인들은 조직이 강해야, 그 집단이 강해야, 자기가 속한 그 조직이 강해야 그 안에서 개인도 덩달아 따라서 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고 개인이 개인과 개인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그 공을 우선시하고 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도요타에 관한 신화, 도요타 신화 하면은 아마 여러 정보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장기 불황에 처해 있을 때 도요타만큼은 일본적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일본의 기업이죠. 도요타에서 어떻게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느냐면 개인이 이 도요타 회사에 전부 희생을 합니다. 스스로 감봉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을 이제 절감을 하면서 개인이 그 회사에 굉장히 희생을 많이 해서 그 희생으로 도요타가 이제 다시 회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도요타의 신화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런 일화들이 소개가 되어서 책으로 엮여져 나오기도 하고 했어요. 이제 이런 광경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개인이 조직을 우선시하는지, 그 개인으로 구성된 그런 공을 사보다는 공을 얼마나 우선시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시해 놓은 메이와쿠 이런 용어도 왜 일본인을 대표하느냐면 이거는 민폐, 폐 이런 거죠. 그래서 메이와쿠 히토니 메이와쿠 가케루나 하면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은 여기 밑에도 써 있지만 일본인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바로 이 메이와쿠라는 히토니 메이와쿠 가케루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서로 그렇게 좁은 공 안에서 살을 우선시하면은 서로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남을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곧 이 공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 갈등을 만들어내지 말라, 갈등 유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배려하고 나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이런 걸 습관화해야 그 공 안에서 공이 잘 굴러가고 또 그 공보다 더 큰 공이 잘 굴러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을 중시하는 그런 중시하자는 그런 인식에서 나온 그런 습관이에요. 메이와쿠 카케루나, 메이와쿠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이런 용어들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혼내나 다떼말 이거는 이제 본심과 거칠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요 본심하고 거칠해도 이 사람, 그 일본 사람들은 혼내 다테마에가 누구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혼내는 따로 있고 다테마에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혼내 다테마에 이거는 이런 그 용어는 일본인들을 표현하는데 아주 이제 흔한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혼내라는 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이중적인 성향인 거잖아요. 내 마음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마음이 다가 아니라 내 이중적으로 본심은 따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중적이라는 이런 용어가 주는 좀 불편함, 껄끄러움, 부정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거나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이중적인 본심을 따로 감추고 있는 건 일본인들이 뭐 이중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그런 그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저 사람이 조금 싫어.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싫고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쁨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할까. 이런 것들을 배려한 나머지 그런 본심들은 조금 눌러서 감춰두고 거칠해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보이는 게 바로 혼내와 다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부모 자식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대 맨 밑에 이제 문장을 보면 상대 및 공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공이 가지는 그런 중층적 구조, 중층적 공이라는 그런 아까 중층적이라는 거는 작은 공, 사가 모여서 작은 공이 되고 그 작은 공이 모여서 조금 더 큰 공을 이루고 또 조금 더 큰 공이 조금 더 모이면 아주 큰 공을 이루고 또 가장 최종적으로 그 국가라는 그런 공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공을 그런 중층적이라는 건 여러 그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공의 사회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용어들이고 그런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본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더라도 한마디로 일본을 정의한다면 중층적 공의 사회다. 공을 중층적으로 지니고 있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공은 어떤 공이라고 했죠? 국가라고 했죠. 퍼블릭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공공성 뭐 이런 게 아니라 국가라는 의미를 지닌 중층적 공의 사회다. 그렇게 우리가 일본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렇다. 자, 감히 뭐 일본 사회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공과 사의 개념에서 찾아본 일본 사회는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중층적 공의 사회를 공의 성향을 지닌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금 글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서로 이제 질문도 이렇게 받고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즉석에서 해줄 수 있고 이랬다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어쨌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인 더 재미있는 또 더 필요한 이런 일본에 대한 일본 지역 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 하느라고 바쁠 텐데 아무튼 건강 잃지 말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